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양수의 톡톡톡 영화 이야기. 오늘 이 3일간의 연휴로 쉬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시간 동안에 좀 지겨운 영화 하나 좀 보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본트 투 비 블루라는 이 영화, 과거에 챗 베이커라는 이 재즈, 그러니까 이 트럼펫 주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성공을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싱 스트리트라는 음악 영화도 성공을 했고요. 또 최근에 마일스 데이비스를 다룬 마일스라는 영화가 또 이렇게 한국에 상당히 성공할 것 같다라는 예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 영화를 매우 좋아합니다. 음악 영화에 음악이 나와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음악 영화는 화려하게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유명해진 이 전설적인 뮤지션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들이 인생에서 마약, 또 가족과의 불화, 실패, 또 여러가지 배신 등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당시에는 매우 고통스러웠다라는 것들이 대부분에 나오는 음악 영화들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요즘 이 K-팝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성공해서 떼돈을 버는 각종 가수들이나 연예인들 이야기가 유행하고 있지만은요, 저는 진정한 예술론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 인사이드 르인, 이 영화 정말 지겹습니다. 코엔 형제라고 부르는 흔히 형제가 같이 작업을 하는 조엘 코엔이 감독이 되었는데요. 이 코엔 형제는 할리우드에서 지금 현재 가장 창조적인 어떤 예술론을 가진 감독이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밀러스 크로싱, 분노의 제격자, 그리고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 노인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참을 수 없는 사랑, 번 애프터 리딩, 시리어스 맨, 이런 영화들을 많이 제작을 했는데요. 오늘날 미국에서 진정한 예술적 영화를 하는 감독은 이 형제들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형제들은 칸이나 각종 영화제에서 이 미국의 예술영화 감독으로서 이들을 잘 대우를 해줍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영화 인사이드 르인도요, 미국 비평가 협회에서 4개 상을 받았고 칸느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도 받았고 골든글로버 작품상이나 수많은 상을 수상한 영화입니다. 이절 형제는 화면에 어떤 미장센, 편집, 그리고 이 느와르적인 어떤 이 줄거리, 그리고 또 범죄, 납치라든지 유괴 이런 것이 잘 등장하는 범죄의 스토리, 또 화면에 필터를 쓰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화면을 매우 이렇게 좀 몽환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영화에 등장하는 조연이나 이런 또 영화의 각종 이 엑스트라까지도 영화를 구성하는데 매우 면밀한 관계를 유기적으로 맺고 있고, 영화에서 사소하게 다루는 이 어떤 계기들도 나중에 맥거핀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실제로 영화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인사이드 르인, 이 영화는 한 미국의 포크송 가수가 7일간에 걸쳐서 방황표류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60년대에 미국의 포크송의 유행 전성 시대를 배경하고 있는데요. 아마 61년 정도의 60년대 초반일 거라고 보는데요. 이 영화에 르인 데이비스라는 이 무명 포크송 가수로 나온 배우는 오스카 아이삭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뜨는 연기파 배우죠. 자, 이 오스카 아이삭이 연기한 르인은 한마디로 무능한 포크송 가수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찌질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자, 이 가수는 이 첫 장면에서 이 바에서 쫓겨나가 한 대 얻어맞고 쫓겨나고, 그리고 잠들었다가 고양이가 자기 머리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잠에서 깨는 데서 영화가 시작되는데요. 얼마 전에 이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다가 같이 노래를 부른 친구가 자살을 했습니다. 생활고를 못 이겼어요. 또
자신의 그 음반을 찍어낸 음반사에서 더 이상 팔리지도 않으니까 갖고 가라고 하는데 그 음반을 갖다 놓을 공간도 없습니다. 집도 없어서 동거식 서거숙 하고요. 또 동료 이 친구인 이 애인과 또 잠자리를 충동적으로 가져서 그 애인을 임신시켰다 해서 그것도 중절 비용을 그 이 여성의 애인인 지 친구한테 또 빌립니다. 세상에 친구의 애인을 임신시키고 그 친구한테 중절 비용을 빌려달라 할 정도로 찌질한 남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버지, 치매에 가까운 아버지를 위해서 노래를 한 곡 요양원에 가서 불러주는데 아버지가 감동적인 표정을 지어서 자기 노래에 감동한 줄 알았는데 이 변을 이렇게 보는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찌질합니다. 세상에서 딱 한 사람, 이 철학을 하는 어떤 교수 한 분이 이 친구에게 가끔씩 숙소를 제공해 주면서 호의를 베풀 뿐입니다. 그런데 실수로 그 교수가 애지중지 키우는 고양이를 밖으로 내보내게 되고 또 길거리에서 만나서 이 친구가 이 영화의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그 고양이와 함께 합니다. 이 영화는 이 찌질한 러윈이라는 가수가, 포크송 가수가 경쟁에서 실패하고 사실상 경쟁에서 성공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기껏 하는 일이 그냥 하루하루 생계를 때우기 위한 어떤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포크 가수를 불러줄 수 있는 어떤 술집을 찾아다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멀리 시카고에서, 뉴욕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자리 오디션이 있다 해서 그 오디션을 보러 히치하이킹을 등을 통해서 시카고를 갔다 오다가 또 이상한 사람들을 히치하이킹에서 만나고 결국 그 사람이 자기라는 현장을 지켜보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영화는 끝납니다. 물론 오디션을 보러 갔지만은 오디션에서는 듀엣 가수를 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했냐고 핀잔만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무엇 하나 성공하는 그 일도 없고요.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제대로 이 몸 하나 뉘일 만한 공간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귀찮아하고 이 사람을 외면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자신이 끊임없이 예술가적 자질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제 같은 오늘 또 오늘 같은 내일을 반복해서 살면서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볼 때요, 정말 진짜 애틋하고 애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 저렇게 비루하게 사느니 안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에 돌아와서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보다는 조금은 환경은 나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요, 사실상으로 꿈과 희망 이런 부분들을 억지로 부여잡고 하루하루씩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자, 저도 매일 아침에요 일어나서 자, 오늘 또 사무실에 가서 또 뉴스 브리핑을 찍고 또 그렇게 하루를 또 마감하고 또 돌아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어쩔 때는 내 인생이 너무 깝깝하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도 정치적으로도 제 꿈을 펼치보고 싶은 야망도 있고 출세에 대한 욕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세계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얼마나 내 영혼을 팔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저도 좌절을 좀 했습니다. 야, 영혼을 팔고 거기까지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경쟁에서 스스로 물러나서 내가 가진 어떤 이 이상들을 고수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에도 마찬가지로 저스트 팀 브레이크가 지가 임신시킨 애인 여자, 애인도 아니죠. 뭐 불륜으로 임신시킨 여자의 남자친구로 나오는데 둘은 친구 사이인데요. 또 이 커플은 영화에 보면 그 유명한 포크송 500마일을 부르는 잘 나가는 또 가수가 됩니다. 포크계에서요. 자, 포크송을 부르지만은 미국의 포크송이라는 것이 미국의 그야말로 한국의 또로또 같이 미국의 전통가요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통가요 분야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대다수는 다 정말로 그건 생계도 안 될 정도로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포기할 수 없고 또 어떤 길이 있겠지 하고 미련을 가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이 영화에서 자기가 실수로 길냥이를 만들어버린 이
주인 잘 만나서 잘 살던 고양이한테 문을 닫아버리고 나와서 고양이가 못 들어가면서 결국 길거리에 만나서 자기가 데리고 다니죠. 이 영화 마지막에도 그 고양이인지 다른 고양이인지 어떤 고양이가 자는 자기 머리 위를 지나가는 식으로 다시 만나는 걸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 고양이의 처지와 이 사람의 처지가 매우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유기견이나 유기된 길고양이 이런 것들을 보면 불쌍하죠. 쟤들은 도대체 먹고 마시는 걸 찾아서 하루 종일 헤맬 뿐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걸 저 유기견들이 알까라고 생각하지만 돌이켜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수많은 평범한 생활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한국을 한번 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가처분 소득이 한 달에 4인 가족 기준으로 350만 원도 안 됩니다. 한 300만 원 조금 넘을 뿐입니다. 그런 어떤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전 재산은 빚을 빼면 순 재산은 2억 8천입니다. 평생을 벌어서 그 돈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평균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명절이 오면 즐거워야 되고 휴가철이 오면 바캉스를 가야 되고 또 이런저런 경조사에 불려다니기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친구와 술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게 멀리서 한번 봅시다. 매일 똑같은 일생이고 크게 출세할 일도 없고 또 퇴직이 되거나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자영업이 망하면 어느 순간부터 또 경제 위기를 공포감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공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영화의 주인공 러이는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경쟁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비루하게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자기가 부르는 노래에 대한 이 최소한의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 모두가 진짜 저렇게 찌질해 버릴 바에야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분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안 보신 분은 이 영화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지만 실제 영화를 보고 나면요, 뭔가 가슴이 먹먹해지고 저 삶이 굉장히 리얼하게 느껴집니다. 또 주변에 만나는 여러 사람과의 관계나 영화의 주인공의 표정, 태도, 행동들을 보면서 과연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 사람보다 더 낫게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과시하면서 살고 있을까? 저는 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내가 돌아가서 몸놓일 곳이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대다수가 한마디로 빠듯한 소득으로 빠듯한 삶을 하루하루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사소한 데 즐거움을 느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인생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서 다들 안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요, 궁극적으로 음악 영화라기보다는 사람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이 영화에 보면 행미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 삶이라는 것이 과거의 철학자들은 매우 부조리하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 중에는 자살을 한 사람도 많죠. 이 뭡니까? 권태. 카프카의 소설에서 나오듯이 이 권태라는 부분. 즉 그거는 무료해서 할 일이 없고 무료해서 배부른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절망해가는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들을 권태. 그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포보다도 더 무서운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한번 시간이 많을 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시간이 촉박할 때 영화나 한 편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낄 때는 이 영화를 절대 끝까지 못 봅니다. 그런데 이 휴일 오후에 나가자니 나가기 싫고 괜히 나가면 덥고 돈이나 쓸 것 같고 이럴 때, 또 주변에서 누가 좀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절대 보지 마십시오. 이 바가들은이나 아는 분이 계실 때는 절대 보지 말고, 애들이 또 있을 때는 보지 말고, 다 어디 가고 혼자서 정말 무료한 휴일 오후를 보낼 때 이 영화를 조용한 상황에서 좀 보면 뭔가 가슴이 분명히 먹먹해지는 충격이 올 거고, 정말 지질한 놈 이야기 봤네 이럴 생각했지만 어느 날
저 이야기와 내가 얼마나 다른가라는 자신으로 레인을 치환시키는 그런 현상들도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코엔 행제가요, 천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의 영화를 뭐 지적인 사람은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영화에 굉장히 상당히 복잡한 코드나 유머, 은유, 또 화면의 어떤 추상성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저는 예술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이 일반적인 어떤 작품과는 다른 수준의 차원이 있어야 예술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갖다가 저는 젊었을 때는 상당히 혐오했습니다. 고상한 사람, 고상한 척 하는 사람, 뭐 좀 공부한 사람만 듣는 부르자의 음악이다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클래식 음악이나 재즈나 이런 부분을 들을 때마다 음악의 차원이 좀 다른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갈수록 느낍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는 흔히 이런 어떤 일상의 어떤 단조로움, 일상의 착상을 넘어서는 뭔가의 고민들이 그런 음악들에는 깊숙하게, 창작의 고민이겠지만 또 삶의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저 희노애락의 감정이 클래식 음악에는 또르토 음악보다 훨씬 더 깊게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또르토 음악을 한국의 전통 가요라고 하지만 외면하는 많은 부분에는 또르토 음악에는 그야말로 배설이 주로 담겨 있다. 술 먹고 노래방에 가서 흔들면서 한번 부르거나 회사에서 회식 가서 흔들면서 한번 부르지만, 그 또르토 음악에 정말 삶에 대한 애환과 희노애락이 얼마나 들어있겠습니까? 그런 창작의 고민이 상당히 결여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중가요와 가요 안에서도 음악끼리의 서로 간의 서열이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무료한데요. 이 제가 뭐 보잘것없는 이 영화의 찌질한 한 삼류 포크 가수의 7일간의 로드 무비, 즉 여정을 이야기를 해봤자 그것은 이 영화를 소개하는데 본질이 아닙니다. 이 영화가 그러면 저 코엔 행제라고 엄청난 상들을 수상하고 세계적 감독이라고 칭찬받는 예술 감독들이 찌질한 사람의 7일을 그냥 묘사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요즘 뭐 시끄러운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보면 그야말로 남자들이 전부 성적 욕망에 불타서 여자 한번 어떻게 해볼까 이야기하는 걸 주고받든가, 안 그러면 지식인인 척 포장해 돼 있는 사람들이 실제 그 사람의 일상과 내면에는 얼마나 찌질하고 삼류 욕망에 불타는 똑같은 사람인가를 까발리는, 한마디로 고발급 비슷한 날 드라마죠. 그런데 우리가 홍상수 영화를 보고 나면 뭔가 좀 양심적 가책을 받는다든지, 더 나아가서 그참 우리의 삶과 매우 닿아 있다 이런 부분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코엔 행제의 영화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멀쩡한 인간들이 얼마나 욕망과 범죄와 또 이중성에 시달리는가, 더 나아가서 정말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느낍니다. 이 영화는 가끔씩 이 유명한 포크송들이 들어가서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서 러인이라는 사람은 실존 가수도 아닙니다. 물론 500마일이라는 포크송을 부른 미국의 듀엣 가수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차용해 온 것일 뿐이고요. 실제로 뭐 그 스토리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수, 음악영화의 형식을 빌어서 하루하루 희망이나 출구도 없이 살아가는 어떤 삶들에 대해서 바치는 일종의 위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하루하루 희망이 없는 삶을 영위해 가지만은 또 그래도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데 대해서 이 인생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억지로라도 우리가 부여하지 않습니까? 자, 인생은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인생에 뭐 그다지 희망이고 뭐 이렇게 클라이막스 같은 찬란한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올림픽에서 요즘 금메달 이런 레이서들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부분이요, 그 금메달을 딴 사람이 그 패자 앞에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자, 그 사람은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올림픽의 금메달을 2번, 3번 딴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부분을 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금메달을 한번 따고도 올림픽에 금메달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 올림픽에 금메달을 내가 땄을 때 전 세계에서 수천 수만 명이 그 메달을 따려고 경쟁하다가 불과 수십 명만 선택을 받아서 올림픽에 출전을 하고 나머지는 다 인생에서 사라져 갑니다. 자, 그러면 그 금메달을 따는 것은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 권태롭고 무료한 인생에서 자기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따는 건데, 그래서 뭐 선진국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을 따도 상당히 담담합니다. 그 중에도 이번에 펠퍼스 같이 금메달을 19개, 20개, 21개씩 따고도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의 가치를 증명했다는 데서 우는 거지요. 근데 한국 선수들 금메달을 딸 때마다 뭐 동메달을 따도, 은메달을 따면 어떤 선수들은 억울해서 울고, 동메달을 따면 어떤 선수들은 반가워서 울고, 금메달을 따면 열광을 해서 미칩니다. 옛날엔 그런 모습들이 저는 감동적이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네가 돌아가서 이제 그 즐거움이 가라앉고 과연 그 금메달이 가지는 가치가 무언가를 느끼게 될 즈음에 당신에게는 뭐가 남을 건가? 자, 그 금메달을 땄던 어떤 선수는 돌아와서 박사를 합니다. 그리고 공천을 받아서 쉬운 데서 국회의원도 됐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표절했다라고 판정을 받고 어느 날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도를 받으면서 IOC 선수위원까지 했다가 인생 사실상 끝나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명예로운 게 뭐가 남았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거기 가서 금메달 딴 걸로 예능으로 와서 예능에서 한번 어떻게 해보려다가 또 좀 있으면 사라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걸로 가지고 이 뭐 정부에서 이렇게 연금을 줍니다. 과거에는 정말 평생 먹고 살 만큼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것도 점점 줄어서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난 금메달 리스트인데 하고 폼 잡다가 나중에 운동이 이제 끝나면 기껏해야 어디 가서 코치 감독하거나 안 그러면 어디 지방에 가서 삼류대학에 체육 교수 관련하거나 이런 게 답니다. 근데 그 삶이 그냥 생활인이죠. 그래서 해설을 한다고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들이 나와 있을 때 그분들의 얼굴들을 보면 과거에 우리가 금메달 땄을 때 얼굴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생활의 꼬내가 담긴 거죠. 그래서 올림픽의 금메달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생에서 어느 순간에 내가 열정을 바쳐서 금메달을 딸든 안 따든 그렇게 해서 올림픽에 한번 나가봤다. 그런 정도로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걸 못 딴 사람들을 진지하게 위로해주는 그런 어떤 사람은 그건 인생에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옆에 패자가 시무룩해져 있는데 거기에 즐거움을 갖다가 그렇게 누리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나중에 과연 자신에게 이 열광의 순간만큼 남은 인생이 있겠는가? 그때부터는 내리막이죠. 그래서 인생은 즐거운 일이 있다 해도 크게 즐거워할 일도 아니고요. 이 슬퍼할 일도 있다 해도 다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보고 이제 거의 황장수가 현실에서 좀 많이 부딪히니까 도사가 되어 가지 않나 하는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이 도사가 되어야 사는 것이 그래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일상생활에서 소시민으로서 사실상 다 도사가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어제 같은 오늘을 살고 오늘 같은 또 내일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도사가 안 되면 하루하루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머리 아픈 일이 있을 때마다요,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가면서 부딪히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일을 갖고 머리 아파 해봤자 나한테 내가 해야 될 일이지 누군가 손을 내밀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 브리핑을 하면서 느끼는 것도 이 인사이드 레인이라는 영화도 그 영화를 볼 때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인생보다 내가 유명 가수가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결국 인생은 또 그런 게 아니란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기질이 있습니다. 저는 뭐 제 기질대로 사는 것이 제가 가장 편안한 길이다 생각해서 이 길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참 빛과 번쩍하고 화려하다 해서 다가 아니다는 겁니다. 자, 한국의 최고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숨겨진 딸이라는 분은 자살을 했습니다. 또 다른 그 가문의 딸은, 그분의 딸은 아니지만은 미국에서 마약을 갖고 오다가 걸려서 시끄러워졌습니다. 자, 또 한 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혼을 하려고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그 아버지는 얼마 전에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회장님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나이가 들었는데 딸보다 더 어린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가족에게 3천억을 갖다가 비자금을 줬다고 다 까발려졌습니다. 자, 아버지가 여태까지 훌륭한 기업인 줄 알았는데 일본에서 정체 모를 어떤 돈들을 가진 페이퍼 컴퍼니도 나왔고 아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그걸 차지하겠다고 서로 온 집안의 비리를 까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비리에 아주 아지트 뽕마전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끼리 지금 소송을 해대해서 집안의 온갖 비리가 스스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집안에는 밀린 한 형제가 자살을 했습니다. 자, 재벌이 행복을 보장해준다면 이런 일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돈이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요. 이 현실적인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인생을 달간에서 살아가는 부분을 이렇게 가르치는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운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요. 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거나 출근 시간에 타면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저는 뭐 짧게 오니까 다행인데 굉장히 고통스러우면서 제가 20대 때는 야, 내가 이렇게 젊을 때는 살지만 나중에는 빚값 번쩍하게 기사 데리고 좋은 차 타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노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서글프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별거 아닙니다. 자, 살다가 갈 때는 돈이 있다고 해서 뭐 행복하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 한국의 회장님들이 몸소 이 국민들에게 돈이 많다고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밑바닥에 사는 사람도 그럭저럭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당신들은 나보다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영화가 인사이드 레인입니다. 주말에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서요. 인생을 왜 사는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